그날 밤 11시 40분, 저는 제 남편이 40해 동안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40해를 살았던 그 집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62, 이름은 순자입니다. 22살 가을에 시집을 와서 그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로, 그리고 시어머니로 살아왔어요. 40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조차도 거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멸치 5마리, 다시마 한 조각, 된장 2숟갈, 40해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비율 그대로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화면을 향해 내뱉듯이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그대로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40해를 한 지붕 아래 살아온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은 칼보다 깊이 사람의 가슴을 가르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떤 말은 4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한순간에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문장은 마음 한구석에 박혀서 결코 떨어지지 않죠. 단 한 줄이라도 좋으니 그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분명 비슷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1963년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밑으로 동생 둘.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맨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바느질을 배웠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요. 여자는 손이 야무져야 한다고. 그래야 어디 가서 굶지 않는다고요. 21살 되던 해봄, 옆마을에 사는 먼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작은 가구 공장을 하는 집인데 큰아들 혼처를 찾고 있다는 거였지요. 키도 크고 사람이 점잖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그게 곧 내 인생이 되는 시대였지요. 처음 만난 날, 그이는 다방에서 저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는 차만 마셨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자야, 사람이 진중해 보인다. 너 시집 가면 고생은 안 할 거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40해의 운명을 결정했던 거예요. 결혼식 날, 시댁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 볼 듯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차창 너머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우셨어요. 그게 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어머니는 제가 시집 간 지 3년 만에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는 첫째를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 첫날부터 저는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분, 시어머니는 깐깐한 분, 시동생 둘에 시누이 하나, 작은 한옥에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짓고 시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새벽에 공장으로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왔어요. 처음 1년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시간이 합쳐도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피곤해했고 집에 들어오면 밥만 먹고 잠들었지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 시대에 저희가 배운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됐을 때 첫째 아들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둘째 딸 미경이가 태어났지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 그 작은 입이 엄마라고 부를 때, 그제야 제가 그 집에 시집 온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고,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결국에는 누우셨지요. 그때부터 12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만 12년. 그 사이에 시아버지도 풍을 맞으셨고, 두 분을 동시에 모셔야 했던 시절이 길었어요. 남편은 공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시누이도 시집가서 발길이 뜸했어요. 결국 그 두 분을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던 날,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쁜 숨 사이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순자야, 너만은 안다. 그게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단 한마디였어요. 수고했다. 그게 다였지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 남자들은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마음 깊이는 고마워하고 있을 거라고 저 스스로 그렇게 다독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제가 저에게 한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어요. 진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회사에 취직했고, 미경이는 간호대를 나와서 병원에서 일하게 됐지요.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40해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진호는 33세 결혼했어요. 며느리 혜린이는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인사를 처음 왔을 때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아이였지요.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야 진호 같은 무뚝뚝한 사람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한 구석에는 늘 어떤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따로 살게요. 명절에는 양가 똑같이 다닐 거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를 더 보챔지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가정일에는 너무 깊이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면서 차만 홀짝거렸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제가 한숨을 쉬자 남편은 한마디 했어요. 시대가 그런 걸 어쩌라고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가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만 가라앉는 느낌이었지요. 미경이는 31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종원이는 인사성도 바르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경이가 시댁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챙겨주었지요. 혼수도 제가 다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 일부도 제가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네 멋대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저는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인데 부모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진호한테나 좀 더 신경 써.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남편인가? 40해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묻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답지 않게 일찍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녁상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나 공장 정리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지요. 갑자기요. 그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공장을 정리하면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좀 해보자고 생각했지요. 마음 한편에서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40해를 일만 한 사람과 40해를 살림만 한 저. 우리에게도 늦었지만 황혼의 시간이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공장을 정리하던 2달 동안 저는 매일 저녁 그이와 마주 앉아 차를 한 잔씩 마셨어요. 그게 40해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그이는 공장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늦었지만 다정한 부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지요. 공장을 완전히 닫던 마지막 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새 외투 한 벌을 사다 놓았어요. 짙은 남색 외투였지요. 그이는 그 외투를 입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저에게 말했어요. 임자, 고마워.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해 동안 그이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이가 공장을 닫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2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게 됐지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40해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요. 그이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짜증을 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부족하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 40해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잔소리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적응 중이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지요. 어느 날부터 저는 그이의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어떤 말이 날아올까? 저는 그이가 외출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짠 것을 못 먹는 사람, 매운 것도 못 먹는 사람, 생선은 갈치만 먹는 사람, 고기는 돼지고기만 먹는 사람. 저는 그 모든 걸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이는 공장을 닫고 나서부터 매 끼니마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서 구해온 좋은 갈치로 조림을 만들었어요. 그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그이는 한 입 먹어보더니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이게 갈치조림이야. 식당에서 만든 것보다도 못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0해 동안 그 사람의 입맛에 맞춰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그날 그 갈치조림을 그릇째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그 그릇을 들여다봤지요.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서 갈치를 골라온 거였어요. 1시간 동안 손질하고 물을 깔고 양념을 따로 만들어서 조리고 40해 동안 그이의 입맛을 떠올리며 만들어 온 그 갈치조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마디로 그 40해가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조림을 다 버렸습니다. 음식을 버린 적이 거의 없었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음식을 쓰레기통에 부어 넣었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음식을 만들면서 손에 힘이 빠졌어요. 매일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또 무슨 말이 들려올까? 저는 양념을 넣다가도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반찬을 만들다가 부엌 한쪽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시계를 보고 다시 일어나서 마저 만들었지요. 그 부엌이 저에게는 40해 동안의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그리고 공장이 닫힌 뒤로는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진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막내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지요.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셋째 주에 막내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요. 그이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잘랐어요. 가기 싫어. 너 혼자 다녀와. 저는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아침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그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친정에 가서 며칠씩 처박혀 있을 거 아니냐고.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식만 보고 바로 올 거예요. 그런데 그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왜 항상 친정 일만 챙기느냐. 저는 그날 결혼식에 가지 못했어요. 친정 동생에게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40해를 시집 식구들 챙기며 살았는데 친정 조카 결혼식 한 번 가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다니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분,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잠시 후,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말 간단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40해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지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며느리 혜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부터 미역을 사다 놓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손주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손주에게 줄 베네옷을 그려보고 이름을 지어보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줄 산모 보양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한약방에 들러서 산모에게 좋은 약재도 알아봤지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작은 손가방도 하나 샀고 손주가 태어나면 입힐 베네옷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40해 만에 저는 그렇게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2달 앞두고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모습이었지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혜린아, 정말 고생 많지. 산후조리는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친정에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하시겠다고.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요. 저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친정 어머니 손맛이 제일이지.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해 전에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저는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갈 형편이 못 됐거든요. 시댁에서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40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 한쪽에 사다 놓았던 미역 묶음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미역이 어쩐지 제 40해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역, 누구도 끓여달라고 하지 않는 미역, 그저 묶여있는 미역. 저는 그 미역을 다시 종이에 싸서 부엌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놓았어요. 그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한대요.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서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요. 남편은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너는 왜 매사에 그렇게 꼬여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를 안 좋아하는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그 말.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참 가만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다시 신문을 펴면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한테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깐깐해서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친정에서 하기로 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거고, 그걸 친정 어머니가 자기 사돈에게 전했다는 거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저에게 한마디 안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서 40해 동안 닦아온 그 부엌의 타일을 가만히 바라봤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깐깐했던 적이 있었나?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는데, 한 번도 시집살이 시킨 적 없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온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이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차례로 떠올랐어요. 명절에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지요. 김장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이라도 부엌에 들어와 같이 일한 적이 있었나 곰곰이 헤아려 봤지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제가 깐깐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깐깐했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 사람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40해를 함께 산 아내보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줄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도 딱히 할 말이 없었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못 느꼈는지 아니면 못 느낀 척 하는 건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동네 노인정에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정희 언니, 영순이, 그리고 말숙이. 우리는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고 가끔은 같이 시장에도 갔지요. 거기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마음의 짐을 안고 살고 있구나. 정희 언니는 작년에 황혼 이혼을 했어요. 46해를 함께 산 남편과 갈라섰지요. 처음에는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요. 그런데 정희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언니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지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못 떠난다. 그런데 어쩐지 정희 언니가 부러웠어요. 그 언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가끔 놀러 가 보면 그 집은 정말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언니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어요. 46해 만에 처음으로요. 정희 언니의 작은 아파트에는 화분이 많았어요. 베란다에 10여 개, 거실에도 대여섯 개. 언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순자야, 사람도 화분 같아. 알맞은 햇볕과 물이 있어야 살아. 너무 강한 햇볕도, 너무 어두운 그늘도 사람을 시들게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햇볕 아래 살고 있는 건가?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그늘에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어느 날 정희 언니가 저에게 자기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사람은 46해 동안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대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몸살이 나서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그이는 한 번도 약을 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한 잔도 끓여주지 않았다고요. 그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그날 밤 언니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결심했대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영순이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순이는 늘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미웠는데 막상 가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영순이는 이혼한 정희 언니를 붙들고 늘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옆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정희 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지요. 영순아,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영순이는 또 저에게도 종종 말했어요. 순자야, 너는 그래도 영석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처럼 혼자 되면 정말 외로워.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봐줄 사람도 없고, 아침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순이는 빈자리가 외로운 거고, 저는 차 있는 자리가 답답한 거였거든요. 말숙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말숙이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남편과 사이가 정말 좋았지요. 그 부부는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했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다녔어요. 말숙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부부는 40해 동안 같이 산책 한 번, 같이 등산 한 번을 못 갔거든요. 늘 그이는 공장에 있었고 저는 집에 있었지요. 함께 무언가를 한 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도 없는 마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도 없고 모은 돈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말숙이가 저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영석 씨하고 어떻게 지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냥 뭐 똑같지. 말숙이는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지요. 순자야, 너 얼굴이 너무 어둡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말숙이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고 입꼬리는 처져 있고 40해 전 시집 오던 날 거울 속에 비치던 그 22살의 새색시는 어디로 간 걸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순자야, 너 괜찮니? 그런데 거울 속에 저는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한 줄기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해 동안 잊고 있었던 저 자신이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숨 좀 쉬자.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은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봤어요. 결혼 전에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였지요. 40해 동안 거의 쓰지 않아서 거의 새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천천히 입술에 발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층 환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그 모습을 한참 들여다봤지요. 어쩌면 이게 원래의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해 동안 색을 잃고 살았던 한 사람이 그날 밤 작은 색 하나를 되찾은 것 같았지요. 저는 그 립스틱을 다시 서랍에 넣어 두었어요. 다음에 다시 꺼낼 날을 기다리면서요. 그 무렵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했고 저는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야 처음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 가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손주를 잠깐 안아봤지요.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저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서 40해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오래 안고 있는 걸 불편해했어요. 어머님, 아기 자야 해서요. 저는 손주를 다시 며느리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서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이 손주를 자주 못 만나겠구나. 며느리는 저를 자기 아이의 할머니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 작은 얼굴, 그 작은 손. 그런데 저는 그 손주의 할머니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40해 동안 시어머니로 살아온 제가 정작 친손주의 할머니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가 정말 예뻐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자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해봐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너는 왜 자꾸 며느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베이는 것 같았어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남편 눈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시어머니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4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부르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밥을 먹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노인정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됐어요. 친구들이 제 얼굴이 더 안 좋아졌다고 걱정해줬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지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작은 일기장을 하나 사두었어요. 40해 만에 처음 가져보는 일기장이었지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어요. 어떨 때는 한 줄, 어떨 때는 한 페이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매일 똑같은 말을 적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그이가 화를 냈다. 오늘도 그이가 잔소리를 했다. 오늘도 나는 침묵했다. 매일이 그랬어요. 매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 두 줄을 적어 놓고 한참을 펜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지요.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느리,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 그런 호칭들은 떠오르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일기장을 덮으면서 처음으로 무서워졌어요. 40해를 살았는데 정작 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쓰면서
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40해 동안 제가 좋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계절, 그 어느 것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40해 동안 저는 그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고, 그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만 봤고, 그이가 골라준 옷만 입었어요.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부엌 한쪽에 앉아서 종이에 적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써놓고 한 줄도 못 적었어요. 한참을 펜을 들고 있다가 가까스로 한 줄을 썼지요. 봄바람이 부는 날 창문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게 제가 떠올린 유일한 것이었어요. 40해 동안 살면서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그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다니.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접어서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한 줄을 추가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호박죽.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그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늘어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40해 동안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깨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깨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저를 더 슬프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갈치를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식탁으로 왔어요. 그날 텔레비전에서는 어떤 부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황혼에 이혼한 부부의 사연이었지요. 남편은 그 화면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 말이 40해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는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서기까지의 그 몇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도요. 그이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그 한마디는 이거였어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 같은 게, 너 같은 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렸어요. 너 같은 게. 40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들은 말이 너 같은 게. 시어머니 12년 병수발을 하고 시아버지 마지막을 곁에서 지킨 며느리가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두 아이를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평가가 너 같은 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한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처럼.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차려놓은 식탁은 그대로 둔 채 부엌 한쪽에 앉았지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 40해의 시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지요. 22살 가을, 시집 오던 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 밤. 첫째를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던 그 밤. 시아버지를 보내던 그 새벽. 미경이를 시집 보내고 돌아와서 텅 빈 방을 보며 울던 그 오후. 그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 같은 게. 그게 40해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지요. 그리고 거기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 하나를 넣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40해를 산 집에서 제가 가지고 나갈 것은 그게 전부였지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이의 등을 한번 바라봤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가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디가?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냥 가요. 그이는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지요. 미친 거 아니야. 가긴 어딜 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에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지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40해를 같이 산 집의 현관문을 저는 그렇게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지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가셨고, 아버지도 10년 전에 가셨어요. 친정 오빠와 동생들은 다들 자기 가정이 있고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큰 길까지 걸어 나와서 한 모퉁이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정희 언니가 떠올랐어요. 황혼이혼을 한 그 언니,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그 언니.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서 정희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두어 번 가다가 정희 언니가 받았지요. 여보세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지요. 언니, 저 갈 곳이 없어요. 정희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어디야? 내가 갈게. 정희 언니는 정말로 그 시간에 택시를 잡고 와주었어요. 제가 서 있던 골목 모퉁이에 도착해서 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요.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저는 그 품에 안겨서 40해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위로에 그만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누군가 저를 그저 안아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정희 언니의 집에서 잤어요. 정희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고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저는 그 방에 누워서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지요. 40해를 참아온 눈물이 그날 밤에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어제 저녁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한 그 한마디. 너 같은 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희 언니는 한참을 듣다가 그릇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너 잘 나왔다. 저는 고개를 들었지요. 정희 언니는 제 눈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그 집에 살 필요 없어.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 40해 동안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은 어제 밤의 눈물과는 달랐지요. 어제는 슬픔의 눈물이었다면 그날 아침은 다른 무엇인가의 눈물이었어요. 어쩌면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진호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나오셨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에 못 살겠어. 네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제가 가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갑자기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진호야,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 그저 마지막 한마디가 그 결정을 굳혀준 것 뿐이야. 진호는 그날 저녁에 정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희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진호는 며칠 동안 며느리와 상의를 했다고 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떠난 게 너무 갑작스럽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도 점점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그날 밤에 진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내가 어머님께 너무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며느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요. 진호는 며칠 뒤에 저에게 작은 원룸을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공간이 필요했어요. 40해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필요했지요. 원룸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어머니 사진을 올려두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 놓았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작은 부엌에서 저 혼자 먹을 밥을 차렸어요. 누구의 입맛에도 맞출 필요가 없는 밥. 누구의 잔소리도 듣지 않아도 되는 밥.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 며칠은 그 작은 방의 정막이 너무 어색했어요. 40해 동안 늘 누군가의 발소리,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 누군가의 잔소리에 둘러싸여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막이 사흘을 지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정막이 평화로 바뀌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라는 걸 저는 예순둘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40해를 함께 사신 분인데,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아,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어. 40해 동안 엄마는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아내로만 살았어. 이제는 그냥 순자로 살고 싶어. 미경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안고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미경아. 너희가 잘 사는 것만 봐도 엄마는 됐어. 남편에게서는 그 뒤로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진호의 말로는 그이가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는 부쩍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지요. 어디가 아프시대? 진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마음의 병이래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는 못 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어머니, 알아요. 아무도 어머니에게 가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지요. 어쩌면 40해 동안 너무 많이 흔들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정희 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언니가 저에게 물었지요. 순자야, 후회 안 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언니, 후회는 없어요. 다만 슬프긴 해요. 4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과 저 사이에 남은 게 너 같은 게라는 그 한마디뿐이라는 게 정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가장 슬픈 거지. 함께 산 시간이 길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는 게 슬픈 거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지요. 언니, 그래도 저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한마디를 듣고도 그냥 참았다면 저는 평생 너 같은 개로 살았을 거예요. 너 같은 개로 늙어가고 너 같은 개로 마지막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쯤에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비슷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잊히지 않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이요. 댓글로 그 사연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만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진호야, 엄마 한 번 갈게.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2달 사이에 그렇게 늙으셨더군요.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은 살이 쪽 빠지고 눈은 맹하니 40해를 함께 산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임자, 미안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이는 천장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날 그 말.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저는 한참을 그 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여보, 그 한마디가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지요.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그 한마디로 터진 거예요. 그이는 눈을 감았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히더군요.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임자, 나도 사실은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40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자네한테 풀었던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이가 가여워 보였어요. 그이도 사실은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40해 동안 일만 한 사람이 그 일이 끝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지요. 저는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0해를 함께 산 그 손, 거칠고 주름진 그 손.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저도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도 부디 남은 시간을 잘 보내세요. 그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병실을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이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이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있었지요. 저는 문을 닫았어요. 그게 그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정희 언니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가끔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시장에도 가고 노래교실에도 다녔지요.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노래를 배웠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마이크를 잡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차츰 익숙해졌어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지요. 손주는 가끔 만났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요. 손주가 할머니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40해를 며느리로 아내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작은 행복이 이제야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았어요. 미경이도 가끔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위 종원이도 자주 들렀고요. 두 사람은 저를 보면서 늘 말했지요. 어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느 가을,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셨어요. 이런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 진호야, 알았다. 내일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며느리석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 일을 보내드렸지요. 40해를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슬픔은 아내로서의 슬픔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알았던 사람으로서의 슬픔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진호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어머니를 한번 보고 가실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진호야, 엄마는 후회 없다. 그날 가서 그이의 손을 한번 잡아줬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됐어. 여러분, 40해를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결정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지금 63이에요. 그 집을 나선 지 1년이 조금 넘었지요. 작은 원룸에 살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노래 교실에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요. 손주를 보러 가기도 하고 미경이네 집에 가서 며칠씩 머물기도 하지요.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40해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어머니 수고했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해주셨을 그 말. 저는 이제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순자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도 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떠나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떠나라고도 머물러라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 같은 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너 같은 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옆에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사람의 40해를 살리는 한마디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 이름은 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지요. 평생을 시장 한 귀퉁이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며 그렇게 40년을 버텼지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휘어지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그 고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그 아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 15억을 모두 넘겨준 지 정확히 석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요양원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지요. 그날 며느리의 얼굴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를 읽는 것처럼 말투가 매끄러웠어요. 어머니, 요즘 무릎도 안 좋으시고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나는 그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마지막 선물, 그 네 글자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내가 시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절여온 그 김장독 같은 인생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지요. 15억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간 순간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나 어머니가 결국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진심을 담아 댓글에 적어주세요. 분명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녀에게 바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선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그 요양원 책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묻어두었던 비밀이 어떻게 그 집안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평범한 노파의 인생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한 번쯤은 무겁게 내려앉을 테니까요. 내 남편은 내가 42이 되던 해에 먼저 떠났습니다. 작은 운수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기울어 결국 빚만 남기고 세상을 등졌지요. 그때 우리 아들 민호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던 아이였지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견디지 못해 학교에서 자주 싸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만 믿고 따라와줘. 그날부터 내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이 모자라 친정 어머니의 폐물까지 팔았지요. 가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2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한 것을 고르려면 새벽 시간을 놓치면 안 됐거든요. 손이 시려 갈라지고 발은 퉁퉁 부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손님 앞에서 우는 얼굴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그런 어미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던 아이도 점점 철이 들었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새벽에 가게에 나와 김치통을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얻으면 나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살리라고. 그 다짐 하나로 그 긴 세월을 견뎠습니다. 민호는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나는 가게 뒷문에 기대 한참을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 그렇게 짠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대학을 마친 민호는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해에 한 여자를 데려왔지요. 이름은 지영이었습니다. 외모도 단정하고 말씨도 부드러웠지요.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시집와주는 색시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결혼식 날 나는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지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을 나는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명절마다 집에 와 음식을 함께 만들었고 내 생일에는 작은 선물을 챙겨주었지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나는 그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으며 그러더군요. 어머니, 정말 친엄마처럼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40년 같은 세월을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손주 준영이가 7살이 되던 해, 민호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작은 회사를 차린다는 것이었지요.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의 가게에 권리금까지 보태 3억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호는 그때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 돈은 반드시 갚을게요. 사업이 자리 잡으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나는 그 약속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어미가 너한테 바라는 게 어디 돈이겠냐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로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 회사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분야가 호황을 맞았던 거지요. 3년 만에 회사 규모가 10배로 커졌고 민호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며느리는 외제차를 몰기 시작했고 손주는 비싼 사립학교에 들어갔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웃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도 정리하고 아들이 마련해준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절세면에서도 유리하대요. 나는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고 증여세가 어떻고 하는 말들이 어려웠지요. 그저 아들이 하라는 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 옆에서 친절하게 서류를 짚어주며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었지요. 그날 내가 넘겨준 것이 15억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모은 돈,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권리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처분한 돈까지 모두 합친 액수였지요. 나는 솔직히 그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였을 뿐 나에게는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들 부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요. 명절에 자주 오던 며느리가 어쩐지 일이 바쁘다며 발길을 줄였습니다. 손주가 학원이 많아 집에 데려오기 힘들다고 했고요. 민호도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면 회의 중이라거나 손님이 와 있다며 짧게 끊기 일쑤였지요. 나는 그저 사업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 큰 자식을 어찌 매일 곁에 두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차를 끓였지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를 마시지 않고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만에 며느리가 종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요양원 안내 책자였지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 같았지요. 여기는 정말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나는 그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걸 알고 있니? 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어머니. 사실은 저희 둘이 오래 상의했어요. 어머니께 가장 좋은 길이 뭘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상의했다고 했지요. 그 오랜 상의 끝에 나온 결론이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것이라니. 15억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들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지요. 천장의 무늬가 마치 내 인생처럼 얽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보낸 그 새벽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아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던 그날의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요양원 책자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평생 친구이자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영숙이었지요. 영숙은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통해서 40년을 함께 늙어온 사이였지요. 영숙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책자 이야기, 그리고 그 석 달간의 변화에 대해서요.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순자야, 너 진짜 그 돈을 다 줘버린 거니? 도장을 찍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만 했어도. 영숙은 자기 사촌 동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촌도 아들에게 집을 미리 증여했다가 그 후로 자식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분은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마지막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떠나셨다는 겁니다. 영숙은 내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너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아. 그 통화를 끝내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그 말. 살아갈 날이 아직 많다는 그 말.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 요양원 책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의 웃음이 어쩐지 그날따라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앞에 서봤지요. 거기에는 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너는 평생 누군가에게 굴복한 적 없는 사람이다. 시장 사람들이 자릿세를 올리려 할 때도, 빚쟁이들이 가게 문 앞에 서 있을 때도 너는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천천히 허리를 폈지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만큼은 40년 전 그 시장 골목에 서 있던 젊은 어미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사랑이고 도리는 도리입니다.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지요. 내가 젊었을 때 시장에 자주 오시던 변호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만든 깍두기를 유난히 좋아하셨지요.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회색 양복 차림으로 가게 앞에 나타나 깍두기 한 통과 멸치볶음을 사 가시곤 했습니다. 점잖으신 분이었지요. 한 번도 값을 깎으려 하지 않으셨고 거스름 돈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순자 씨,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법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명함을 잘 간직해 두세요. 그때 받은 명함을 나는 아직도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해버린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만큼은 아직 또렷했지요. 나는 그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점잖은 말투, 그리고 항상 약자의 편에 서려 했던 그 마음씨까지요.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처음부터 알아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인연이 있던 분을 찾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 변호사는 이미 은퇴하셨더군요. 하지만 그 아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그 사무실을 방문했지요. 사무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묵직한 나무 문이 보였고 그 위에는 옛날 그대로의 변호사 사무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함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부드러워졌지요. 아버님께 깍두기사 드리시던 분이시군요. 어렸을 때 저녁 식탁에 그 깍두기가 자주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낯선 사무실, 낯선 사람 앞이지만 어쩐지 오래된 인연이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차를 한 잔 내주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지요. 15억을 증여한 경위, 그 후 석 달 동안의 변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요양원 책자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끔 메모를 하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다 듣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반적인 증여라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부담부 증여와 부양 의무에 관한 법리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경우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식 측에서는 분명 부양 의무를 다하려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것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15억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살아온 평생이었지만 마지막만큼은 두 발로 서서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변호사에게 그 말을 했더니 그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해봅시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 서줄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지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노인들, 손주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할머니, 시장 입구에서 바삐 움직이는 상인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는 한 명의 순자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요양원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일부러 매일 그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 퇴근할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퇴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지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한 번은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친정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요. 나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 친정과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자료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 아들과의 통화 기록, 명절에 오지 않은 흔적, 손주가 우리 집에 발길을 끄는 시점까지 모두 기록했지요. 변호사는 작은 수첩 하나를 주며 매일매일 일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언제 전화를 했는지,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일자별로 기록하라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자식과의 일을 그렇게 기록한다는 게 마치 적을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증여서에 도장을 찍은 그날 이후 민호로부터 온 안부 전화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명절에는 그저 짧은 문자 한 줄이 전부였지요.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들르지 않았고 손주는 학원이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받은 며느리의 문자는 단 2통이었어요. 한 통은 안부를 묻는 형식적인 문자였고 다른 한 통은 요양원 견학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니 한 글자 한 글자에 차가운 거리감이 묻어 있었지요.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하신 건과 관련해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지요.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회사가 최근 거래한 부동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알아본 결과 증여받은 15억 중 상당 부분이 민호의 사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간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어머님,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업 자금 흐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했지요. 변호사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지요. 그것이 비록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 준영이가 갑자기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학교 끝나고 곧장 왔다고 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영이가 우리 집에 혼자 온 것은 거의 1년 만이었으니까요. 작은 가방을 메고 교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나는 한참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키가 부쩍 자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손가락 한 마디는 더 자란 것 같았지요. 그 사이에 나는 손주가 이렇게 자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손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 손주가 좋아하던 식혜를 꺼내왔지요. 손주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마시지 않고 그저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무거운 표정이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어디로 보내려고 한다는 거 진짜예요. 나는 손주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준영이는 부모님이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민회게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민호는 어머니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친정엄마는 어떻게 해? 그 빚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그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지요. 나는 손주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준영아, 할머니는 어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손주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 품에 안겼습니다. 나는 그 작은 등을 쓸어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리라. 손주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식혜를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요.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 가봤는데요. 외삼촌이 우는 걸 봤어요. 외할머니가 빨리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그러시고 외삼촌은 죄송하다고 그러시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집안을 흔들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요. 손주는 식탁 위에 놓인 그 요양원 책자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그 책자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그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7살 손주가 어른들도 쉽게 던지지 못할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사진 속 노인들의 웃음 뒤에 어떤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 어쩌면 그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준영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도 불을 켜지 않은 채 그저 창밖을 바라봤지요. 시장 골목에서 아들이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거실에 앉아 그렇게 어둠 속에서 기다렸지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쩐지 그 자리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어미는 어디에 있든 결국 자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 우리 집에 와 달라고 했지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꼭 와야 한다고 말하자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나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통장 어른이셨지요.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토요일이 다가오는 그 며칠 동안 나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지요. 거실에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고 평소에는 잘 닦지 않던 거실 창틀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 놓을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숙이 한번 와줄까 물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요. 그 며칠 사이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지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손에 쥐고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그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과 어떻게 마주 앉을 것인지,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어린 손주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말이지요.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절대로 분노를 보이지 않으리라.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의 언어로 풀어야 하지. 그 무거운 짐을 어린아이의 어깨에 지우면 안 된다고 다짐했지요. 토요일 아침, 나는 시장에 나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대추와 곶감을 샀습니다. 사실 그날의 만남에서 굳이 차를 대접할 필요는 없었지요. 하지만 나는 아직도 며느리에게 어미였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맞이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차 한 잔 정도는 내어주는 법이지요. 그렇게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작은 떡집에 들러 무지개떡도 한 모타 사 들고 왔습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그 떡이지요. 어쩌면 그날 이후로는 손주가 우리 집에 자유롭게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만큼은 손주에게 좋은 기억 하나 더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지요.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어쩐지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손주 준영이만 천진하게 내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좋아하던 대추차였지요. 며느리는 그 찻잔을 받아들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으니까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 요양원 책자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두꺼운 서류 봉투였지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지영아.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한 가지 결정을 알리기 위해서다.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지요. 나는 먼저 요양원 책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두 손으로 반으로 접었지요.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이 책자는 어미가 받지 않을 거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는다.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5억을 넘긴 것은 노후를 너희에게 의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석 달 만에 이런 식으로 돌아왔구나. 어미는 더 이상 너희의 호의에 기댈 생각이 없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나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지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증여 해제 청구서였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정식 법적 서류였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그 서류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만났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어미를 시설로 보내려고 상의하는 그 시간에 어미는 어미의 노년을 지킬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에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지요.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민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손주 준영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지요. 준영이의 울음소리에 거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나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 아이도 다 알고 있었다. 너희가 안방에서 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었다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민호도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앞에서 차마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영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손주는 며느리를 밀어내며 내 품에 더 깊이 안겼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어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그것을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등 뒤에 깔린 죄책감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후 나는 며느리가 그동안 숨겨온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은 15억의 행방과 관련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평생을 지탱해 온 한 가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결국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민호와 며느리는 서둘러 손주를 데리고 집을 떠났지요. 떠나기 전 민호는 내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숙이었지요. 영숙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혹시 며느리네 친정에 대해 들은 적 있니? 영숙은 시장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 친정과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지요. 시장에서 떡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며느리 친정과 한 골목 차이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우연히 떡을 사러 갔다가 그 떡집 사장님이 흘리듯 한 말이 그 빚 이야기였다는 것이었지요. 그분은 영숙에게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사진을 보더니 그분 시댁이 10억 정도 들였다지요 하고 무심코 말씀하셨답니다. 영숙이 깜짝 놀라 더 캐묻자 그분은 그제야 자기가 너무 떠벌렸다는 것을 깨닫고 입을 다무셨다고 했지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해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정리하기 위해 친정 식구들이 사위, 그러니까 우리 민호에게 손을 벌렸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았다는 것이었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증여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석 달 만에 며느리가 요양원 책자를 들고 왔는지 그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15억이라는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의 빚을 갚는 데 흘러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빈손이 된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실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를 모실 의지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나는 그날 밤 다시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어미의 돈을 처가에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내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한 며느리에게 또 다른 분노가 일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입장도 짐작이 갔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낼 명분이 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새벽,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봤습니다. 사진첩 첫 페이지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지요. 빛바랜 사진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어린 민호가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나는 우리 가족의 시간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민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는 시장에서 일하느라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환하게 웃는 내가 함께 있었지요. 그러다 결혼 사진에서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민호와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결혼식 날 신부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나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감사했지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 시집와 주는 색시가 어디 그리 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며느리는 이미 친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댁에 알리지 않고 그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 집안에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을 흔든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했지요. 증여받은 재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증여 해제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요. 다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며느리 친정 쪽에서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는 어두운 얼굴로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숙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었다고 했지요. 15억 중 약 9억이 며느리 친정의 빚 정리에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빚이 갑자기 정리된 시점과 우리 아들 회사에서 거래된 부동산 자금의 흐름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지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황 증거로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결국 어머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칼을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 칼을 가슴에 품고 가족과 화해할 것인지. 그것은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어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날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남아 있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미 단단히 굳어버린 걸까요? 나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손주 준영이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민호가 한밤중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아들은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마흔이 넘은 자식이 어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어미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면 자식도 어미를 위해 한 번쯤은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가의 빚 문제, 며느리의 압박,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겁함까지요. 처음에는 처가의 사정을 모른 채 결혼했고, 결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을 살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까지. 했다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미의 재산을 끌어다 쓰기로 결심했고 그 후에 어미를 부양할 여유가 사라지자 시설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만 보면서 가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띄엄띄엄 말을 이어갔지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리려고 했어요. 사업이 다시 자리 잡으면 채워 넣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게 되어 버렸어요. 처가의 빚이 한 번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 막아주고 나면 또 다른 이자가 생기고 또 다른 빚이 드러나고 결국 15억 중 절반 이상이 그 늪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미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그 시장에서 모은 돈인데 그것을 처가에 갖다 부었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어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동의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설에 가시면 매일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죄책감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지요. 나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민호야, 어미는 너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다. 어미가 가장 슬픈 건 네가 어미를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처분할 짐으로 봤다는 사실이야.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표정이었지요. 처가의 사정이 어려웠다면 어미에게 와서 솔직히 말했어야 했다. 어미가 너희 부탁을 거절했을 것 같으냐? 어미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어줬을 거다. 다만 너에게 바란 건 단 하나, 솔직함이었어.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잘못을 했을 때 무릎을 꿇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요. 다만 그때는 작은 등이었지만 지금은 40년의 무게가 실린 큰 등이었습니다. 그 큰 등이 들썩이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손이 그쪽으로 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거두었지요. 어미의 손이 자식의 등에 닿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너무 빨리 오면 자식은 자기 잘못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일어서 버립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그 무게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을게요. 어머니 노년만큼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식의 그 다짐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했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새로운 신뢰를 쌓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영원히 미워하는 어미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민호는 새벽까지 우리 집 거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안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거실에서 가끔씩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을 빼앗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가 봤지요. 민호는 소파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15살 그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옷장에서 얇은 이불을 꺼내 그 어깨에 살며시 덮어 주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지요. 40이 넘었어도 잠든 모습은 어렸을 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리고 눈썹은 미간 사이로 살짝 모인 채로 자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시장에서 늦게 돌아와 잠든 아들 옆에서 나는 이렇게 한참을 바라봤었지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 어미를 시설로 보내려는 어른이 되었을까? 그 사이의 시간이 어디서 어긋난 것일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새벽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지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고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엄이라는 자리가 본래 그런 자리였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해도 어미는 그 잘못의 절반은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고 살게 되는 법입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은 채였지요. 평소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며느리 앞에 앉아 그저 바라봤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과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친정의 빚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일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처분하는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해졌는지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지요. 친정 아버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빌렸던 돈이 점점 불어나 마지막에는 거의 10억에 가까운 빚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친정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로 나앉을 처지였다고요. 며느리는 그 사실을 결혼할 때부터 시댁에 숨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지요. 두 번째 잘못은 그 빚을 시어머니의 돈으로 막기로 결심한 것이었고, 세 번째 잘못은 그 후에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는 것을 자기 안에서 합리화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혼이 어그러질까봐 무서워서 숨겼어요.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갈 돈을 친정에 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멀리 두면 그 죄책감이 사라질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생각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준영이만큼은 이 일에서 빼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그 마음만큼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어미였구나 싶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며느리도 친정의 딸이라는 자리에서 흔들렸고 자기 아들의 어미라는 자리에서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끓여 그녀 앞에 놓았지요. 지영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어미도 그랬고 너도 그랬을 뿐이다. 며느리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어미가 15억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것을 너희가 이해해 주어야 한다. 소송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처가의 빚 정리에 사용된 9억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재산과 별도로 민호 부부가 분할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어미에게 지급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미의 거주권과 부양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된 새로운 가족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형태의 합의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끝까지 싸우다가 서로 등을 돌리고 헤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한 것이었지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는 민호와 며느리, 그리고 나, 이렇게 셋만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보냈지요.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끼리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했으니까요. 변호사는 합의서의 한 조항씩을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매달 지급될 금액, 정기적으로 만나야 할 횟수, 의료비와 관련된 책임 분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가 원하면 언제든 이 합의를 다시 검토할 권리까지요. 그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었지요. 다만 그 약속이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더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죄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이 두 가지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며느리에게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지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민호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모셔다 드릴게요. 같이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식이 어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셋은 가까운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모두가 음식만 깨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어색함조차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말에 준영이랑 우리 셋이 한번 같이 어디 다녀올까요? 엄마가 가고 싶으신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 작년부터 가야지 하면서 못 갔어.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민호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주말, 우리 가족은 시골에 있는 남편의 산소에 함께 갔습니다. 가는 길 차 안에서 손주는 신이 나서 떠들었고, 민호는 운전을 했고, 며느리는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 나들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게 다시 찾아온 것인지를요. 산소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봉분 앞에서 나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지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자랑하려 했는데 이렇게 또 한 구비를 돌고서야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도 결국 가족이 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손주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말에는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일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웃었지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김치찌개요. 제가 잘 끓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기에 내 옆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우던 그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 평범한 일상이 다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몇 달간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어려워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명절에는 다시 우리 집에 와 음식을 만들었고, 가끔은 손주를 데리고 와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친밀함은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그 자국이 남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자국조차도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은 그 후에도 한동안 어려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결국 작은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셨고, 친정 어머니는 사찰 근처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마음을 달래신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지만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돈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가 지키려 한 마지막 자존심이었지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라고 받아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지요. 지영아, 그 돈은 네가 손주에게 써라. 어미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요. 어미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의 짐을 한 번이라도 더 덜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준영이는 그 일 이후로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자주 우리 집에 들렀고 가끔은 자기 용돈으로 빵이나 과일을 사오기도 했지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쓴 일기장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일기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견뎌낸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를요. 결국 그 작은 아이의 마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동정하시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절대적인 악인도 완전한 영웅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든 일어서려 했던 사람들일 뿐이지요. 며느리도 그 시점에서는 자기 친정을 살리려는 한 명의 딸이었고, 민호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던 한 명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한 명의 어미였을 뿐이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일은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15억이라는 큰 돈도 결국 가족의 신뢰 앞에서는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에는 그 돈보다 더 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를 미리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만 더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과 의지할 수 있는 자리를 잃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니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군 그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책자 한 장으로 정리될 만큼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어미라고, 부모라고, 자식의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모두 비워내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이야기를 꼭 보러 가주세요. 그 이야기는 오늘 들으신 것보다 더 깊은 감동을 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할머니 순자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